지난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조금 전 다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다시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그리고 8월 24일 발사 실패 이후에 거의 석 달 만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죠. 성공 실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죠.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교정을 했을 거고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도 좀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죠. 예, 당초 일본에 통보한 날짜보다 좀 일찍 발사를 했습니다. 역시 날씨의 영향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날씨 이렇게 예보된 거 보니까 지금 정찰위성 발사한 그 동창리 일대는 보니까 내일 아침 9시부터 비하고 눈이 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은 더 땡겨서도 이제 비와 눈이 조금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와 눈이 오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날씨 때문에 좀 땡겨서 이렇게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은 지난 발사 때 사실상 기술적 결함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2단 로켓의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고 밝혔고요. 또 2차 발사 때는 3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 오류가 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또 2차 발사 때도 2단계 비행부터 비정상적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네. 북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는 2단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발사했을 때는 북한이 발표한 것은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여전히 2단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좀 받아서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지난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에 다음 발사는 한 10월 중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그보다 더 늦어졌습니다. 재발사 시간의 어떤 경과 혹은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시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8월 24일 날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했을 때 10월 중에 발사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10월 중에 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월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전후해서 아마 발사할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발사를 하지 않고 이제 지금 오늘 발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북한이 3차 발사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9월 13일 날 그 푸틴하고 그 김정은하고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가 네, 실장님 잠시만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북한이 하시죠.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것을 이제 합참이 발표를 했었는데 조금 전 합참이 이 북한이 오늘 오후 10시 43분쯤 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발사체는 백령도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고 밝혔고요. 우리 군이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이 미국과 일본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장님, 최근 이번에 들어온 소식을 보시면 위치와 비행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것은 예. 결국은 지난번 1차, 2차 때도 일본에 통보해준 고기를 그대로 다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마 서해상 쪽으로 2개 그리고 이제 저쪽 필리핀 해역에 한 군데 이렇게 3군데 지역을 아마 이 낙하물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쪽을 지금 통과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1단이나 2단이나 또는 베어링이 분리되는 거나
또는 3단이나 여기에서 지금 실패 소식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 소식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제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마 봐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렇죠. 기술 지원에 나섰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러시아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때가 9월 13일 날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예. 지금 10월 11월 해봤자 뭐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2달 반 시간에 거기에 그 기술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양으로 와가지고 동창리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마 이걸 전부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발사체를 바꿀 수 있거나 부품이나 장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 조언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북한은 2012년도 12월 달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을 시켰잖아요. 네. 또 2016년도 2월 달에도 성공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31일 날 1차 발사해서 실패하고 바로 8월 24일 날 2차 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실패를 하니까 10월 달에 다시 발사해서 발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했던 이유도 자신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짧은 시간 내에 예. 다시 재발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의 기술자들도 와가지고 그 기술적 조언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까. 적어도 이번에 발사한 건 그렇고요. 네. 다음에 이제 발사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그 기술적 조언을 넘어서 부품의 조달이라든지 장비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탑재체에 어떤 그 정찰 장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제공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지원해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럼 이번에 만약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 정찰 위성 발사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예. 그 김정은이가 올해 3월 10일 날 그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거든요. 그때 예. 현지 지도했을 때 그 김정은이 한 말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다량의 정찰 위성을 쏘아서 올려라. 그래서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이 2021년도 제8차 당대회 할 때 5개년 국방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 연도가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다량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올려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 사계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획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정찰 위성을 다량으로 발사해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튼튼히 구축해라. 예.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 번이 아니고요. 제가 예. 볼 때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번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겁니다. 예.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뉴스를 네네. 보는 많은 시청자분께서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 위성에 총력을 쏘는 이유, 북한에게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인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이제 흔히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이제는 예. 이제 아주 보편화돼서 권투를 하러 권투장에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만일 눈이 보이지 않거나 거기에 안대가 있으면 상대방을 어디로 쳐야 되죠?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이제 볼 수 있어야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정찰 위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찰 위성을 확보를 해서
한국의 이런 그 움직이는 표적 또는 일본의 움직이는 표적 또는 태평양 상에 있는 미군의 움직이는 표적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북한이 앞서 두 차례 실패했을 당시에는 이제 사실과 원인을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발사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만약 가정입니다만 이번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공개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공개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두 번에 걸쳐서 다 공개를 했는데 세 번째 공개 안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공개는 할 텐데 네. 만일에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김정은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네. 이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체제 특성상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예. 그래서 오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1차 발사에 실패했고 2차 발사에 실패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는데 만일 3차 발사에서 이번에 다시 실패하면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럼 북한의 위성 제작 기술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보 당국은 이 해상도 등 이 굉장히 초보적인 정찰 임무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장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있잖아요. 예. 그 다목적 위성이 그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3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달 말 30날이죠.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한민국 제1호 정찰위성을 발사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광학 장비하고 IR 장비, 적외선 장비가 실려서 올라가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광학 장비가 이렇게 그 지상에 있는 표적을 어느 정도 해상도를 이제 우리가 획득을 하느냐면은 목표는 30cm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요. 30cm, 50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3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이 사실은 작년도 11월 달인가 이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군사 정찰 위성 최종적인 점검용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우리 서울 지도 그러니까 한강하고 그다음에 인천 지도하고 두 개를 나오면서 서울의 한강을 보여주면서 용산 지역까지 나오는 걸 보여줬는데 그 해상도가 구글에 나오는 수준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3m 정도 되는 것을 아마 1m 정도 되는 거로 바꾸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좀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정찰 장비,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성공을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정찰 장비들을 탑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서해상에서 발사체 동체와 잔해를 이제 수거를 해서 분석 작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느 네.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했는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때 이제 이걸 수거해가지고 한 것이 한국의 ADD에서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 북한 거 수거해서 이걸 해체 작업을 해보고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좋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부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이런 장비와 부품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걸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이거 가지고 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물어보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장비들도 또 부품들도 또는 케이블들도 이렇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통상 이제 민군 겸용입니다. 민군 겸용.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그런 제품들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보죠. 네, 북한의 기술이 여전히 부족하고 조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앞서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네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정찰위성 발사에서 성공하면 한국에 대해서 이 영상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한국 안보에 굉장히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사일들의 또는 이 다련장포나 이런 방사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9.19 군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정익 항공기나 무인기나 헬기 등이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군사 분계선 가까이서 북한을 촬영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로 봐서는 북한이 장비를 이동시키고 이제 병력을 이동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9.19 군사 합의의 일부분, 적어도 이 정보 획득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시 중지 또는 중단 그것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네.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정찰 위성으로 국한에서 본다면 김정은이가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의 현지 지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마 쏠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 다량의 정찰 위성을 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계속해서 정찰 위성을 1년에 몇 번씩도 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제 자정이 지났으니까요. 어제가 됐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43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